실패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해인 다이내믹스의 자랑이자 미래였던 크로노스 엔진 주위로 회사의 최고 엘리트 엔지니어들과 독일에서 초빙된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좌절감이 가득했다. 불가능합니다. 독일인 기술자가 마침내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코어 프로세서가 완전히 타버렸고 그 충격으로 플라스마 전송관에 연쇄적인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손상이 비논리적입니다. 이건 그냥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그 한마디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수천억 원을 들여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프로토타입. 그 기계의 침묵은 곧 회사의 미래가 멈춰섰음을 의미했다. 그때 R&D 부서를 총괄하는 최태석 상무가 분노를 터뜨렸다. 그의 명성과 경력 전체가 이 프로젝트에 달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멍청한 놈들, 수천억짜리 기계를 고철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포기하자는 소리가 나와.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전부 다 패배한 엔지니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분노를 배출할 대상을 찾던 최 상무의 눈에 기계 근처에 아직 서 있는 한 인형이 들어왔다. 근처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던 청소부의 딸 김민지였다. 그녀는 단순히 기계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근처 모니터에 떠 있는 복잡한 설계도를 마치 세상의 모든 비밀을 해독하려는 듯한 강렬한 눈빛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다. 최 상무는 짜증 섞인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딸을 본 아버지 김철수 씨가 기겁하며 달려와 허리를 숙였다. 상무님, 죄송합니다. 제 딸이 그냥 뭘 잘 몰라서. 최 상무는 그를 무시했다. 그는 경멸 가득한 눈으로 민지를 위아래로 훑었다. 뭘 보고 있는 거냐, 꼬마야 이게 뭔지는 알고쯧. 그가 비웃었다. 뭐 저 돈만 받아 처먹는 천재들이 못하는 걸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잔인하고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기계를 가리켰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청소부 딸이 엔지니어가 되고 싶으셨어. 기회를 주마 고쳐봐. 이 고철 덩어리에서 삑소리라도 나게 만들면 내가 널 수석연구원으로 앉혀주지. 그의 말은 명백한 조롱이었고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향한 공개적인 망신주기였다. 남아있던 몇몇 직원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철수 씨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는 딸을 끌어당기며 계속해서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무님,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수줍은 눈으로 최 상무의 오만한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에 담긴 조롱 아버지에게 향한 그 모욕. 그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조용하고 차가운 결의가 그녀를 지배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간신히 들릴 듯한 속삭임이었지만 긴장된 공장 안에서는 천둥처럼 선명하게 울렸다.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충격으로 침묵했다. 킥킥거리던 소리도 멎었다. 최 상무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눈물이나 겁에 질린 사과를 기대했지 이런 조용한 반항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더 큰 소리로 웃었다. 좋아, 좋을 대로 해봐. 여기 문 잠가 우리의 어린 천재께서 뭘 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구경해보자고. 아무도 그녀의 중요한 작업을 방해하지 마. 그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자리를 떴다. 공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육중한 부안문이 쿵 하는 소리를 내며 닫히고 민지는 거대하고 침묵하는 기계와 함께 그 안에 갇혔다. 아버지는 문에 달린 작은 창을 통해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다. 민지는 그런 아버지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괜찮다는 신호였다. 마침내 광활하고 조용한 공장에 그녀만이 남았다. 그녀는 천천히
크로노스 엔진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마치 맥박을 느끼려는 듯 차가운 금속 표면에 손을 얹었다. 더 이상 수줍은 소녀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도전을 마주할 준비가 된 한 명의 장인이 서 있었다. 육중한 보안문이 닫히자 김민지는 더 이상 수줍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어깨는 펴졌고 늘 아래로 향해 있던 시선은 날카로운 빛을 띠며 거대한 크로노스 엔진을 향했다. 그 눈빛은 기계를 단순한 쇳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신경계와 혈관을 가진 하나의 생명체로 해부하는 듯 했다. 그녀는 공구 상자를 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눈을 감고 기계의 차가운 표면 위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종종 우리 딸은 기계랑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고 말하곤 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미세한 진동 재료의 장력,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 속에 숨겨진 부조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그녀만의 천재성이자 본능이었다. 그녀에게 이 기계는 죽은 것이 아니라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였다. 얼마 후 그녀는 눈을 떴다. 들었어.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청소 카트에서 꺼낸 몇 가지 간단한 공구와 공장의 비상 공구함에 있던 장비들을 이용해 엘리트 엔지니어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을 기계의 뒷면과 하부의 유지보수 패널을 열기 시작했다. 독일인 기술자의 말대로 플라스마 전송관들은 완전히 타버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결과가 아닌 원인을 찾았다. 특정 전력 조절기가 의도적으로 우회되어 있었다. 누군가 과도한 전력을 코어 프로세서와 전송관에 동시에 흘려보내 모든 것을 한순간에 태워버린 것이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파괴 행위였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 물리적 파괴 역시 더 깊은 문제의 증상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전력 서지를 유발한 반가쇠가 따로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고 투박한 노트북을 꺼내 기계의 진단 포트에 연결했다. 엘리트 엔지니어들이 사용했던 회사의 공식 소프트웨어는 보안 프로토콜 때문에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민지는 자신이 직접 만든 모든 제약을 무시하는 커스텀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수백만 줄에 달하는 기계의 운영체제 코드가 화면에 펼쳐졌다. 그녀는 코드를 한 줄씩 읽는 대신 거대한 숲을 보듯 전체의 패턴과 흐름을 읽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핵심 프로그래밍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지만 지독하게 악의적인 서브루틴. 논리 폭탄이었다. 이 코드는 기계가 특정 가동 횟수에 도달하는 순간, 즉 생산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 전력 서지를 유발하고 스스로를 삭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다른 엔지니어들에게 이 고장이 비논리적으로 보였던 이유였다. 이것은 완벽 범죄를 위한 설계도였다. 민지의 표정이 굳었다. 이것은 더 이상 수리 작업이 아니었다. 범죄 현장이었다. 그녀는 길고 긴 수술을 시작했다. 우선 그녀는 논리 폭탄의 남은 파편들과 범인이 남겨뒀을지 모를 백도어를 찾아내 모두 제거했다. 기계의 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작업이었다. 다음은 물리적인 수리였다. 타버린 전송관은 맞춤 제작 부품이라 예비가 없었다. 그녀는 교체하는 대신 그것을 재건하기로 했다. 그녀는 공장 구석에 버려진 다른 기계의 고전도성 전선 폐부품들을 모았다. 그리고 유지보수 창고에 작은 용접기를 이용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부품을 만들어냈다. 늘 수줍게 감춰져 있던 그녀의 손은 이제 경이로운 정밀함과 자신감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금속 환자를 수술하는 마스터 외과의사였다. 그녀는 경로를 바꾸고 연결을 땜질하며 정석적이지 않지만 완벽하게 작동하는 자신만의 해결책을 만들어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마지막 연결을 마쳤다. 온몸은 기름때와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은 성취감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메인 제어판으로 걸어갔다.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쉰 뒤 시스템 재부팅 버튼을 눌렀다.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낮은 허밍 소리가 기계 내부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불빛들이 깜빡이며 켜지고 그녀가 재건한 플라스마 전송관들이 안정적인 푸른빛을 내며 맥박처럼 뛰기 시작했다. 수천억짜리 고철 덩어리였던 크로노스 엔진이 긴 잠에서 깨어났다. 기계는 스스로 자가 진단을 시작했고 잠시 후 메인 스크린에 아름다운 한 단어가 떠올랐다. S System Nominal, 시스템 정상. 민지는 그제야 작고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불가능을 해낸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도구들을 정리하고 작업 흔적을 깨끗이 치웠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자 다시 수줍은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가 구석 의자에 앉아 아침을 기다렸다. 다음날 아침 해인 다이내믹스의 아침 교대조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공장 중앙에 죽은 듯이 서 있어야 할 거대한 크로노스 엔진이 낮은 허밍 소리를 내며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었다. 제어판의 모든 불빛은 정상적인 녹색을 띠고 있었고 메인 스크린에는 SYS템 노미널이라는 어제까지만 해도 불가능이라고 여겨졌던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팀장이 중얼거렸다. 그는 시스템 오류이거나 가짜 진단 신호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몇 가지 테스트를 실행했다. 기계는 그의 명령에 완벽하게 반응했다. 마치 어젯밤의 악몽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말도 안 돼. 누가 고친 거지? 독일 팀이 밤새 다시 왔다 갔나. 소문은 공장 전체에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R&D 부서는 발칵 뒤집혔다. 소식을 들은 최태석 상무는 처음에는 자신의 팀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며 분노했지만 이내 차가운 공포에 휩싸였다. 기계가 작동한다는 것은 자신의 파괴 공작이 누군가에 의해 극복되었다는 뜻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범죄를 알고 있다는 의미였다. 공장장은 즉시 간밤의 모든 보안 영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누가 제한 구역에 들어왔는지, 이 기적 혹은 재앙을 일으켰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보안팀 사무실. 그들은 몇 시간 분량의 녹화 영상을 빠르게 돌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것을 발견했다. 수줍음 많던 청소부의 딸 김민지. 그녀가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과 집중력으로 거대한 기계를 다루고 있는 모습. 그들은 입을 벌린 채 몇 번이고 영상을 되감아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령을 찾아낸 것이었다. 이 소식은 공장장의 손을 떠나 회사의 가장 높은 곳으로 보고되었다. 마침내 해인 다이내믹스의 창업주의자 살아있는 신화 박진우 회장의 책상 위에 보고서와 영상 파일이 올라왔다. 박 회장은 맨손으로 자신의 제국을 건설한 강인하고 예리한 노인이었다. 그는 기계와 사람을 꿰뚫어보는 본능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좌초된 것에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안 영상을 보았다. 수줍은 소녀가 어떻게 마스터 기술자로 변모하는지, 그녀의 천재성 집중력, 그리고 정석을 벗어난 접근 방식까지. 그는 놀라움을 넘어 깊은 흥미를 느꼈다. 그 아이를 찾아 박 회장이 비서에게 간결하게 말했다. 그리고 내 사무실로 데려와. 지금 당장. 아이의 아버지 김철수 씨도 함께. 그는 이 일에 얽힌 인간적인 요소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 시각 민지와 아버지는 막 공장을 떠나려던 참이었다. 날렵한 정장 차림의 회장 비서가 그들 앞을 막아섰다. 김민지 양 되십니까? 회장님께서 뵙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김철수 씨는 공포에 질렸다. 딸이 비싼 기계를 만졌다가 큰 사고를 쳤다고 생각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연신 사과하기 시작했다. 민지는 다시 수줍은 모습으로 돌아와 조용히 서 있었지만 마음속은 평온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회사의 최고층 거대하고 위압적인 회장실로 안내되었다.
그들의 소박한 옷차림과 호화로운 사무실의 풍경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박 회장은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관찰하듯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비서를 내보내고 겁에 질린 아버지에게 직접 차를 권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그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시선은 민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영상을 봤다. 내 엔지니어들, 독일에서 온 전문가들까지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지. 하지만 넌 해냈어. 어떻게 한 건지 말해보거라. 민지는 박 회장의 차분하고 직접적인 태도에 용기를 얻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나치게 기술적인 용어 대신 단순하고 명료한 논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부하를 일으킨 전력 조절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녀는 핵심 정보를 꺼냈다. 하지만 물리적인 손상은 증상일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진짜 문제는 코드 안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논리 폭탄을 심어두었습니다. 특정 시간이 되면 기계를 파괴하고 스스로를 삭제하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파괴 공작입니다. 박 회장은 의자 팔걸이를 쥔 손의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하는 것도 잊은 채 그녀의 말을 들었다. 이것은 그의 가장 깊고 어두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그는 경쟁자들이 잔인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신의 R&D 부서 내부에 배신자가 있을 것이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눈앞의 수줍은 소녀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기적을 일으킨 해결사가 아니었다. 자신의 회사 전체를 파괴할 뻔한 거대한 음모의 열쇠를 쥔 유일한 사람이었다. 박 회장의 눈빛이 변했다. 단순한 흥미가 아니었다. 존중, 그리고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발견한 남자의 차가운 계산이 담긴 눈빛이었다. 박진우 회장의 집무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김민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김민지 양. 그의 목소리는 이제 정중하고 진지했다. 자네가 한 말은 내가 가졌던 최악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네. 해인 다이내믹스는 지금 내부로부터 공격받고 있어. 나는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네. 정비공으로서가 아니라 조사관으로서 말이야. 그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 파괴 공작은 회사를 무너뜨리고 수천 명의 일자리를 빼앗고 회사의 가장 중요한 기술을 경쟁사의 손에 넘겨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는 공식적인 제안을 했다. 그는 민지에게 회장 직속 특별 자문이라는 비밀 직책을 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합당한 월급과 자원, 그리고 그의 직접적인 권한을 갖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누가 이 파괴 공작을 벌였는지에 대한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아버지 김철수 씨는 딸에 대한 걱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다. 회장님, 제 딸은 그저 어린애일 뿐입니다. 하지만 민지는 회장의 눈에 담긴 신뢰와 절박함을 보았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쏟아부을 만한 거대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수락했다. 하겠습니다. 배신자를 속이기 위해 박 회장은 민지를 R&D 부서에 배치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공장 단지 구석에 있는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낡은 연구실로 이끌었다. 먼지가 쌓이고 낡은 장비로 가득했지만 안전하고 공식적인 네트워크망에 잡히지 않는 곳이었다. 이곳이 그녀의 비밀 본부가 될 것이었다. 박 회장은 또한 그녀를 도울 충성스러운 소규모 팀을 붙여주었다. 초의 상무에게 충성할지도 모르는 R&D 부서의 엔지니어가 아니었다. 그가 가장 신뢰하는 두 사람이었다. 첫 번째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안 실장이었다. 그의 임무는 물리적인 보안과 정보 수집이었다. 두 번째는 젊고 명석한 화이트햇 해커이자 데이터 분석가인 선희였다. 그녀의 임무는 민지의 디지털 포렌식을 돕는 것이었다. 이렇게 회장 직속의 작은 비밀 조직이 탄생했다. 민지의 첫 번째 임무는 그들의 작업을 감시할 수 없도록 비밀 연구실 안에 완벽하게 독립된
보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것만으로도 그녀가 단순한 기계 수리공이 아님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본격적인 조사는 자신이 수리하기 전에 크로노스 엔진 하드 드라이브에 디지털 복제본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박 회장이 미리 확보해둔 것이었다. 이 안전한 가상 환경 속에서 그녀는 파괴 공작범에게 들키지 않고 논리폭탄을 분석할 수 있었다. 민지와 선희는 함께 코드 속으로 뛰어들었다. 민지가 코드의 목적과 느낌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선희는 그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하는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악성 코드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했다. 전문적으로 모든 기록이 삭제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아주 작은 파편 거의 보이지 않는 디지털 지문을 찾아냈다. 그들은 이 코드가 해인 다이내믹스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외부 기기에서 컴파일된 후 3주 전 어느 날 밤 심야 유지 보수를 가장하여 임시 진단 포트를 통해 시스템에 주입된 것이었다. 이제 안 실장이 나설 차례였다. 민지는 그에게 무단 접속이 이루어진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었다. 3주 전 화요일 새벽 2시 17분. 이 특정 진단 포트를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 주십시오. 안 실장은 즉시 움직였다. 그날 밤의 공식 서버 기록은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명백한 은폐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안 실장은 구식의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중앙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오래되고 잊혀진 CCTV 시스템과 정문의 물리적 출입 기록을 뒤졌다. 그는 해답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날 밤 크로노스 엔진에 대한 심야 유지보수 최고 등급 권한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R&D 부서의 최태석 상무입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최태석 상무가 파괴 공작범이었다. 하지만 아직 반박할 수 없는 증거는 없었다. 출입 기록은 그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 그가 코드를 심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했다. 그가 자신의 흔적을 지우거나 외부 협력자와 통신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만 했다. 민지는 스크린 위에 떠있는 최태석 상무의 디지털 프로필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다. 수줍던 청소부의 딸은 이제 사냥꾼이 되었다. 그녀의 임무는 배신자를 폭로하고 회사를 구하는 것이었다. 비밀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비밀 연구실. 김민지와 그녀의 작은 팀은 밤낮 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최태석 상무가 용의자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그를 올가맬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민지는 R&D 중앙 서버의 심층 아카이브에 초의 상무와 외부 협력자 간의 통신 기록이나 프로젝트 파일이 남아있을 것이라 추측했다. 그녀는 회장 직속 특별 자문이라는 새로운 권한을 이용해 공식적으로 서버 접근을 요청했다. 요청서는 R&D 부서의 책임자인 최태석 상무에게 직접 전달되었다. 그는 김민지라는 이름과 함께 부여된 높은 수준의 접근 권한을 보고는 즉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그녀가 그저 운 좋은 정비공 소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회장의 등에 업고 자신의 서버를 파헤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그녀의 요청을 거부했다. 민감한 독점 데이터 보호와 R&D 비인가 직원의 접근 권한 부족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댔다. 이것은 그의 첫 번째 방해 공작이었다. 어둠 속의 그림자가 이제 사냥꾼의 존재를 알아차린 것이다. 민지는 이 사실을 박진우 회장에게 보고했다. 박 회장은 분노했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군. 그리고 두려움에 빠진 짐승은 더 위험한 법이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하네. 민지와 선희는 더 은밀한 접근법을 택하기로 했다. 정문이 막혔다면 뒷문으로 들어가야 했다. 최태석 상무 역시 단순히 그녀를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경고를 해야만 했다. 그녀의 위치를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었다. 며칠 후 민지가 다른 관련 기계를 점검하기 위해
공장의 다른 구역을 지나갈 때였다. 거대한 자동화 로봇팔이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켰다. 로봇팔은 광란처럼 흔들리더니 그녀가 서 있던 곳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무거운 강철 상자를 떨어뜨렸다.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지만 그 의도는 명백했다. 경고였다. 그녀를 따라다니며 경호하던 안 실장이 즉시 달려왔다. 그는 로봇팔의 제어 장치를 확인하고는 굳은 얼굴로 말했다. 오작동이 아닙니다. 안전 프로토콜이 3초간 원격으로 무력화되었습니다. 누군가 팀장님을 노렸습니다. 위협은 이제 기업 내부의 암투를 넘어 물리적인 것으로 변했다. 민지는 순간 몸이 떨렸지만 그녀의 결심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 사고는 민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었다. 최 상무는 R&D 서버의 정문을 막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기계 크로노스 엔진을 잊고 있었다. 민지는 해인 다이내믹스의 가장 진보된 하드웨어인 크로노스 엔진이 일반적인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하여 R&D 중앙 서버에 직접 연결되는 최고 등급의 진단 링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마 최 상무가 논리 폭탄을 심을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뒷문일 것이었다. 모두가 그녀가 수리된 엔진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녀와 선희는 사실 크로노스 엔진을 트로이 목마처럼 이용하여 R&D 서버로 침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다. 그들은 최 상무의 암호화된 파일과 통신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찾던 것을 발견했다. 최 상무가 그들의 가장 큰 경쟁사인 태양중공업의 고위 임원과 주고받은 암호화된 이메일들이었다. 이메일에는 돈의 거래, 파괴 공작의 일정, 그리고 크로노스 프로젝트 실패, 시받게 될 덱에 대한 논의가 담겨 있었다. 심지어 논리 폭탄의 소스 코드 일부까지 발견되었다. 이것은 영이 나는 총구, 즉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들은 이제 기업 스파이 행위와 파괴 공작, 그리고 거대 경쟁사가 얽힌 음모의 실체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최 상무는 자신의 암호화된 파일이 승인되지 않은 내부 노드 크로노스 엔진에서 접속되고 있다는 자동 경고를 받았다. 그는 패닉에 빠졌다.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절박함 속에서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범죄 증거가 담긴 서버 섹션을 원격으로 삭제하려 했다. 하지만 천재 해커인 선희는 이마저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디지털 함정선을 설치해둔 후였다. 삭제 명령이 시작되는 순간 그녀의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모든 대상 파일들을 비밀 연구실의 보안 서버로 복사했고 동시에 삭제 명령의 발신지, 즉 최태석 상무의 사무실 단말기를 정확히 기록했다. 선희가 민지를 향해 돌아보았다. 잡았습니다, 팀장님. 지금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방금 우리에게 필요했던 마지막 증거 조각을 스스로 넘겨주었습니다. 민지는 스크린을 보았다. 디지털 유령이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발버둥 치는 모습을. 그것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를 더 단단히 죄는 행위라는 것도 모른 채 해인 다이내믹스의 이사회와 핵심 투자자들이 모인 대형 시연회장. 공기는 기대와 긴장으로 팽팽했다. 회사의 미래가 이 자리에 달려 있었다. 박진우 회장은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이사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최태석 상무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전문가적인 관심을 보이는 척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민지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 반박 불가능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 여겼다. 그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다. 이 시연회를 모두의 앞에서 저 어린 소녀를 파멸시킬 무대로 만드는 것. 김민지는 메인 제어판 앞에 서서 시연회 발표를 맡았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작고 수줍어 보였고 바로 그 모습이 초의 상무로 하여금 그녀를 과소평가하게 만들었다. 아버지 김철수 씨는
저 뒤편에서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얼굴로 딸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지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기계를 수리한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엔진을 어떻게 최적화하여 기존의 스펙을 넘어 효율성을 15%나 향상시켰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것만으로도 그녀의 천재성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시연을 시작했다. 크로노스 엔진이 부드러운 허밍 소리와 함께 깨어났고, 로봇 팔들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우아함과 속도로 움직였다. 기계는 복잡한 조립 공정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사진과 투자자들의 얼굴에 감탄이 서렸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박 회장의 입에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최 상무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최 상무는 마지막 공격을 감행했다. 그는 노트를 하는 척하며 자신의 태블릿 PC를 통해 오래전 시스템에 심어두었던 비밀 백도어로 명령을 전송했다. 그것은 엔진의 파워코어를 과부하시켜 거대하고 극적이며 위험한 시스템 오류를 일으키도록 설계된 킬 스위치였다. 모든 것이 아마추어가 만져서 불안정해진 기계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고장 난 것처럼 보일 터였다. 공장 바닥의 크로노스 엔진이 갑자기 격렬하게 흔들렸다. 부드럽던 허밍 소리가 날카로운 비명으로 바뀌고 경고등이 붉게 전멸하며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시연 회장은 순식간에 공황 상태에 빠졌다. 최 상무가 벌떡 일어나 공포에 질린 척 연기하며 소리쳤다. 이럴 줄 알았어. 기계가 불안정해. 당장 멈춰. 저 애가 기계를 망가뜨렸어. 그는 모든 비난을 민지에게 돌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지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제어판 앞에서 놀랍도록 침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와 선희가 정확히 예측했던 상황이었다. 불안정한 게 아닙니다, 상무님. 그녀의 목소리가 그녀가 비밀리에 제어권을 장악한 PA 시스템을 통해 시연 회장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공격받고 있는 겁니다. 기계 뒤쪽에 거대한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의 화면이 엔진의 성능 그래프에서 시스템의 코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화면으로 바뀌었다. 민지가 설명을 이어나갔다. 최태석 상무님께서 방금 숨겨진 킬 스위치를 작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공격을 예상하고 지난주에 가상 허니팟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그녀가 설치한 허니팟은 공격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공격 신호를 덫 안에 가두었다. 보시다시피 킬 스위치 명령은 엔진의 코어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스크린에는 공격이 방화벽 구역 안에서 무력화되는 모습이 표시되었다. 대신 그 신호는 우회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디지털 패킷에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서명이 남는 법이죠.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선희가 만든 추적 프로그램이 악성 명령어의 출처를 맹렬한 속도로 삼각 측량하기 시작했다. 해인 다이내믹스 건물의 지도가 나타나고 층과 사무실 번호가 표시되었다. 추적은 층을 거치고 방을 거쳐 마침내 한 곳에 멈췄다. R&D 상무의 사무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로 지금 최태석 상무의 손에 들려있는 태블릿 PC의 IP 주소, 그의 얼굴 사진 이름, 그리고 악성 명령어 발신지라는 거대한 붉은 글자가 모든 이사들과 투자자들이 보는 앞에서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시연 회장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최 상무의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태블릿의 소리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다. 그는 가장 공개적인 방식으로 붙잡히고 폭로되고 완전히 파멸했다. 박진우 회장이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과도 같았다. 경비팀, 저자를 체포해. 저자는 배신자이자 파괴 공작범이다. 대기하고 있던 안 실장과 경호팀이 움직여 무너져 내린 최 상무를 붙잡았다. 모든 시선이 김민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이제 다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크로노스 엔진의 제어판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수줍던 청소부의 딸이 불가능한 기계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회사 최대의 반역자를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단신으로 폭로해낸 것이었다. 그녀가 이겼다. 최태석 상무가 보안팀의 손에 끌려 나가자 시연 회장의 충격은 이내 흥분과 감탄의 웅성거림으로 바뀌었다. 이사들과 투자자들은 박진우 회장 주위로 몰려들어 프로젝트를 구해낸 것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인재를 발굴해낸 것에 대해 축하를 건넸다. 모든 시선은 자연스럽게 김민지에게로 향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권력자들이 이제는 경애와 존중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지는 쏟아지는 관심에 어쩔 줄 몰라 했고 그녀의 본능적인 수줍음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김철수 씨가 그런 딸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해인 다이내믹스의 기업 스파이 스캔들과 그 중심에 있었던 천재 소녀의 이야기는 재계의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해인 다이내믹스의 주가는 연일 치솟았고 경쟁사였던 태양중공업은 수사와 함께 거대한 스캔들에 휘말렸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민지의 공로를 인정하고 대대적인 포상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의 딸이 아닌 해인 다이내믹스를 구한 엔지니어 김민지로 불렸다. 그녀의 가족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은 작고 낡은 아파트를 떠나 회사에서 제공한 편안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아버지는 명예로운 은퇴를 제안받았지만 딸이 구해낸 회사에 남고 싶다며 부담이 적은 관리직으로 옮겨 자랑스럽게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어느 날 박진우 회장의 사무실에서 공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박 회장과 민지 그리고 아버지 김철수 씨가 함께한 자리였다. 박 회장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는 테이블 위로 계약서 한 부를 내밀었다. 초에 상무가 조롱하며 약속했던 바로 그 수석연구원 자리일세. 업계 최고의 연봉과 다우를 보장하지. 자네가 원한다면 이 자리는 자네 것이야. 민지는 계약서를 보았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박 회장은 그것을 예상했다는 듯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는 첫 번째 계약서 옆에 훨씬 더 인상적인 파일 하나를 더 꺼내놓았다. 나에게는 다른 제안이 있네. 그 일은 기존의 R&D 구조 안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하지. 자네 같은 인재는 기존의 구조에 갇혀서는 안 되네. 새로운 구조를 직접 만들어야지. 그가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독립적인 R&D 부서 하인 이노베이션 랩의 설립 제안서였다. 나는 자네가 이 연구소의 소장이 되어주었으면 하네. 그가 말했다. 자네만의 팀, 자네만의 예산, 그리고 완전한 창작의 자유를 갖게 될 거야. 자네의 유일한 임무는 미래를 설계하고 제2의 크로노스 엔진을 만드는 것이네. 자네는 연구원이 아닐세 김민지 양. 자네는 내일의 설계자가 될 것이야. 민지는 압도되었다. 이 제안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진정한 잠재력에 대한 완전한 인정이었다. 그녀 자신만의 왕국이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의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는 딸을 향해 축복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박 회장을 바라보며 작지만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수줍음은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은 장인의 조용한 자신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받아들이겠습니다. 6개월 후 새로운 해인 이노베이션 랩의 개소식. 그곳은 젊고 명석한 엔지니어들의 활기로 가득 찬 미래적인 공간이었다. 김민지는 단상에 서서 연구소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은 수줍은 소녀가 아니었다. 세련되고 전문적인 복장을 한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였다. 그녀는 단순히 강력한 기술이 아닌 직관적이고 인간적인 기술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힘이 있었다. 객석 맨 앞줄에서 아버지 김철수 씨가 순수하고 완전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얼굴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자신의 진정한 후계자를 찾은 스승처럼 흐뭇한 표정의 박진우 회장이 앉아 있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민지가 발표를 마쳤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목적,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찾았다. 그것은 정규 교육이 아닌 그녀만의 천재성과 침묵 속에서 도전을 받아들였던 용기 위에 세워진 미래였다.